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에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관련된 뉴스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예정된 시간보다 조금 늦어져서요, 3시에 취임을 하는데 이 취임사 나오는 대로 여러분께 신속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고, 이번 시간에는요, 한동훈 그 비대위원장의 소통 스타일과 관련해서 이 보도 내용, 그러니까 이제 보안을 너무나 지금 강조하고 있다. 자, 요 내용.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치권, 지금 소통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데, 이거 과연 이 그 검찰에 있을 때 보안 제일주의, 이 소통 방식이 맞느냐? 요런 지금 이제 비판적 기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한동훈 주변에 정치 인맥으로 뽑힐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냐? 한마디로 거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김관진 전 국방장관, 지금 이제 국방혁신위원회 이제 부위원장을 맡고 있잖아요. 위원장이 대통령인데, 김관진 위원장이 이제 위원장으로서 조선일보하고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이 강공 스타일 뭐 다 알잖아요. 자, 그래서 이 김관진 위원장이 국방혁신 4.02의 실체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보권 뉴스 중에서도 이 김관진 지금 국방위 부위원장의 이 발언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주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민주당이 내전에 지금 돌입해 있어요. 바로 공천이죠. 친명과 비명 간의 공천 학살, 이 실태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이제 내일 탈당하는데요. 그야말로 외로운 탈당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가 모든 언론에서 붙고 있어요. 자, 이준석이 지가 파놓은 무덤에 지가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그래서 이준석의 무덤은 깊고 깊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 탈당 그리고 신당 창당과 관련된 지금 이 뉴스 종합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 맨 먼저 한동훈 장관의 이 검찰 스타일이라는 게 뭐냐? 검찰 스타일이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이제 이해가 되지만은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검찰 스타일은 수사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죠? 수사 보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보안 제1주의를 지금 법무부 장관을 때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보안 제1주의. 그러다 보니까 제일 큰 관심사가 과연 비대위원이 누가 되느냐. 이게 제일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비대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과연 정치권에 어느 누구하고 접촉하느냐. 이런 것도 상당히 큰 관심사이거든요. 일체 언론에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검찰 스타일 상당히 좀, 정치를 하는 데는 이제 보안 제일주의도 물론 뭐 제일주의겠지만은 그건 완전히 검찰 스타일에 불과한 것이고 정치판에서는 정반대. 소통이 이제 활성화돼야 되는데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제일 우려하는 것이 이 통화할 때 녹음하는 거. 이게 통화할 때 녹음하는 선수가 누구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대선 때. 특히 이제 지금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후 또 여러분들 뭐 여러 사람들하고도 이 원희룡 장관하고도 녹취 이 사단이 벌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녹취를 제일 말하자면 신경 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인 핸드폰을 하더라도요. 일반 핸드폰 고유의 통신 기능이 아니고 이 메신저 기능을 많이 활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보이스톡. 왜냐하면 이게 녹취가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이 메신저. 그러니까 미국 이런 메신저 프로그램들이 보안성이 좋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많이 알려져 있는 게 텔레그램이었었는데 텔레그램보다도 더 센 보안성을 가지고 있는 게 있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뭐냐?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이 시그널은 저도 잘 몰라요. 이거 일반 대중들이 사용하지 잘 않는 이 메신저 통화 기능까지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안체 1주의.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제 아이폰을 쓰고 있는데요. 아이폰 비밀 자리도 24자리도 두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거 뭐 요즘은 생체 보안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뭐 이 눈동자라든가 뭐 하여튼 얼굴 인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문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24자리로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폰 비밀번호. 그래서 채널A 사건이 터졌을 때 끝까지 이 비밀번호를 안 알려줬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데다가 또 이제 이 보안체 아예 휴대전화를 꺼버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비대위원장 취임과 과정에서는 끈 경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 비대위 인선이 어떻게 됐느냐? 여기에 제일 설치고 나온 여자가 누굽니까? 이수정이잖아요. 지금 오늘 지금 보도를 보면 요 방송 다음에 제가 보도해드릴까 생각 중에 있는데 완전히 이수정 지금 교수가 난리를 치고 있어요. 야, 이런 사람 인재 영입한 것도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1번 인재 영입입니까? 예.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야 될 거예요. 안 알려져 있는. 이수정이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서요? 예. 자, 그래서 인재의 개념도 잘못된 거다. 인재 영입할 때 영입이라는 게 뭐예요? 숨어 있는 사람을 찾아내는 게 영입 아니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소통, 보완체 일주의를 하다 보니까 국민의힘들도 누가 비대오를 하느냐 하고 서로가 묻고 서로가 모르겠다. 그리고 대부분 연락받을 만한 사람들도 별로 연락받은 게 없다. 이제 겨우 알려진 정도가 이제 이양수, 그 다음에는 이제 권영세 정도인데요. 권영세 의원이야 뭐 사선 법대 선배고 또 같은 국무위원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권영세 의원, 그리고 뭐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신뢰 관계가 있겠죠. 예. 그리고 이제 권영세 의원은 또 선거, 실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또 한 바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상황실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윤석열, 이 선대위에서도, 선대위원장, 비슷한 걸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통일부 장관을 한 권영세 의원, 뭐 이런저런 또 도움이 필요하겠는데, 그냥 안부 전화 왔을 뿐이다. 예, 잘 도와달라. 요 얘기한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래서 손을 긋고 있어요. 설령 있다 하더라도 언론에 밝히겠습니까? 민감한데 안 하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이 법사위 출신 또는 검찰 출신 선후배들인데 주로 다 선배들이겠죠. 김도욱, 정정식, 유상범. 이 검찰 출신들도 어느 정도 친분이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별도로 전화를 받은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려가 너무 비밀주의를 고수하면 문제가 생길 경우에는 모두가 다 지금 한동훈 장관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걱정이 지금 당내에 있고요. 그리고 검찰 스타일, 그러니까 이제 검찰 스타일은 비밀 수사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언론에 하나씩 이렇게 낚시법 던져주듯이 던져주는 건데 요렇게 해가지고서는 자칫 잘못하면 역풍이 불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 뭐 수사 정보야 불가피한 거지만은 이 국민 여론이 상당한 영향을 주는데 지금 여론 정치를 하는데 이 여론에서 이런 거를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 자칫 잘못 오만 방지한 것으로 보일 우려도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 뭐 결론적으로 지금 이 정치 이력도 없고 당내에 이렇다 할 정치적 연을 맺은 인사가 한마디로 얘기해서 별로 없다. 예. 이런 지금 이게 이제 결론적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조심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의 인맥이 없다 보니까 고강도 인적 쇄신을 단행하는 데는 별로 부담이 없다. 예, 이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한동훈 장관 같이 정치권 이력이 전혀 없는, 그리고 이제 관련 인물들과의 대인 관계도 별로 없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을 오는 것에 관해서는 거의 유일무이한 인물이 아니냐. 자, 그래서 뚝심 있게 인적 쇄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신뢰 관계가 확고한 고강도 인적 쇄신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지금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무게파 이제 한동훈 당 대표가 되는 것이죠. 예. 자, 이번에는요, 김관진, 지금 이 전 국방장관인데요. 지금 이제 국방혁신 부위원장을 지금 맡고 있어요. 자, 그래서 조선일보가 이 부위원장의 자격으로 처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요, 많은 얘기를 했는데,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국방혁신 4.0의 핵심 어젠다가 뭐냐? 이 핵심 어젠다라고 본다면 전투형 강군과 과학기술 강군에 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제 과학기술, 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기술이 강조가 되면서 새롭게 우리 군이 지금 이제 진출하는 분야가 바로 우주 강군을 만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 우주 강군 문제. 그리고 삼축 체계의 완성과 관련된 감시 정찰 자산의 확보. 지금 우리가 이미 군사 정찰 위성 8사에 성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시 정찰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요, 상당히 안보적으로 중요한 이런 발언이고, 우리 이제 보수하면 안보 제대로 챙기는 우리 국민들 아니겠습니까? 자, 문재인과 정반대죠. 그래서 김관진 이 국방위 부위원장의 이 발언,
의미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핵심을 조금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지금 이제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전투형 강군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강인한 정신 전력 그리고 높은 수준의 교육 훈련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핵심 어젠다는요. 전투형 강군하고 이제 과학기술 강군의 육성이 있고 이를 위해서 국방혁신에 참여하게 됐다. 그리고요. 지난 정부 시절에 문재인 정권 때 약화됐던 우리 군에 대해서 정신전력, 교육훈련, 그리고 무기 도입 체계 개선, 그래서 전투형 강군의 초속 전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절박한 심정을 갖고 있었는데 이때 윤 대통령이 힘을 좀 보태달라라고 해서 임무를 주셔갖고 참여하게 됐다라고 밝히고요. 국방혁신 4.0과 관련해서는 우리 군을 AI 인공지능, 무인체계와 같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기반의 AI 과학기술 강군으로 더 격상시키는 미래협 종합발전 계획이다. 자, 그래서 이미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안보 위협이 여러 측면에서 예를 들어서 북한의 미사일 고도화되고 있죠. 김정은이가 그 군사 도발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죠. 그다음에 미중 패권 간의 경쟁은 심화되고 있죠. 더군다나 우리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2차 인구 절벽이 어마어마해서 병역 자원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이 안보 위협의 현실화, 이것 때문에 국방혁신 4.0이 추진되게 됐다. 특히 이제 북한 위협과 관련해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최근에 북한이 정찰 위성 그리고 ICM 발사에서 나타나듯이 북한이 끊임없이 위협을 가하고 멈추지 않을 것이다. 예, 그리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9.19 군사합의나 북한의 선의에 기대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강력한 힘을 바탕으로 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확고한 강력한 힘 우위, 이거는 뭐 윤석열 대통령도 굉장히 감족하고 있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9.19 군사합의가 있다고 해서 우발 충돌을 방지할 수 있다는 생각. 이거는 완전히 환상이다. 북한이라고 하는 것은 9.19와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서 도발을 한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방혁신이 3차 회의에서 윤 대통령도 강조했잖아요. 감시정찰. 요거에 관해서는요. 한국형 3축 체계를 가능케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감시정찰인데 감시정찰 능력이 확보돼야 기습을 방지하고 위협을 차단하고 동시에 지휘결심, 보장, 그리고 실시간 타격이 가능한 것 아니냐. 당연하죠. 일단 뭐 김정은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 정찰 자산을 통해서 확보해서 위협 징후를 파견했을 때 거기에 상응하는 대응 조치를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감시 정찰이 확고하게 선행되지 않고서는 어떠한 군사적 대응도 그 실효성 면에서 별로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독자적인 위상을 띄운 게 상당한 전략적, 군사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대통령도요. 지금 이제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해서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실시간으로 이 미사일 경보 정보를 공유하는 거. 그래서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나갈 수 있는 거. 이런 거를 강조한 건데 비슷한 얘기다. 그리고 뭐 삼축체계가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킬체인, 그 다음에 방패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KAMD, 그 다음에 대량 응징 보복 KMPR, 요거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이제 우주전에서의 군사적인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예, 그 이제 감시 정찰 능력도 내내 이제 우주전의 일환이나 먼저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필수적인 우주작전 수행과 군사작전을 지원할 수 있도록 AI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우주전력 확충을 지속 추진해 나간다. 그리고 충분한 수의 군사용 위성을 확보해서 대북 감시 정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군 발사체 발사 권한의 확보, 그리고 군 전용 발사장 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북한의 이 미사일 도발과 관련된 킬체인, 이거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연합연습, 그리고 연합연습과 연계한 미사일 합동 타격 훈련을 강화하겠다. 자, 그리고요. 이 발사 전에 교란 파괴하는 발사의 왼편 개념을 발전시키고 정전탄과 전기 등 무기 체계도 확보 중에 있다. 그리고 사이버 전자전을 활용하는 이른바 소프트킬 전략도 발전시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이제 이 군사 이 장비 무기 도입 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한다. 이거는 뭐 대통령도 굉장히 강조했지 않습니까? 요것도 김관진 부위원장이요. 기존 획득 절차와는 별도로 신속 획득 절차와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를 신설하고 미 국방혁신단과 같은 민군 가교 역할 기관을 설립해서 민간 기술이 군에 신속히 유입될 수 있도록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러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지금 이제 이 김관진 김관진 국방혁신부위원장의 이런 국방혁신과 관련된 이 개괄적인 이 전략 방향을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이제 민주당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내전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 민주당이 지금 중점적으로 지금 중점적인 그 지역이 어디요? 호남이잖아요. 호남은 공천 이꼴 당선 거의 99%.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천은 그만두고 지금 경선 전에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벌써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는 이게 180석의 저지다. 왜? 더군다나 지난번에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했잖아요. 압승을 하다 보니까 현역 의원이 수도권이든 호남이든 호남은 뭐 거의 싹쓸이 100%고요. 이 수도권에서도 민주당 출신 현역 의원들이 쫙 지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천 경쟁이 과거보다도 이 개념이 확대된 거예요. 전장이 넓어진 것이죠. 뭐 180석짜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호남 플러스 수도권.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공천 내전이 벌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호남으로까지 지금 전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지금 호남 지역 친명 출마자 12명의 실명이 공개돼서 파장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김의겸,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김의겸이. 그 다음에 강의원. 강의원은요, 이 한총련 5기 의장까지 지낸 빨갱이 비슷한 종북 좌파. 그리고 양분왕. 이 사람은 이제 민주당의 법률위원장까지 지낸 사람. 뭐 대표적으로 본다면요. 그 다음에 이제 박균택이는 대장동 이재명이 검찰 조사받을 때 항상 옆에 따르던 사람. 정의찬, 요새 이거 문제가 많은, 그리고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 연루 의혹. 요런 인간들이 전부 다 말하자면 친명으로 지금 깃대를 달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요게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단톡방에 올라와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요. 요거를 갖다가 지금 조선일보가 자세히 추가적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 현역 의원이 있는 지역에 친명 깃발을 들고 달려들고 있는 사람들. 요거를 갖다가 일목요연하게 자료화면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부평을에는요, 현역에 이제 홍영표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에 비례대표인 이동주가 딱 지금, 경선 딱 치고 들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 남양주에는 김한정희가 지금 현역 의원인데, 여기에는 김병주 비례대표가 지금 쳐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경기 광물에는 양기대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양이원영 비례대표가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보면은요, 비명계 지역의 친명 비례, 친명 원외, 이런 사람들이 집중적으로 지금 전쟁을 지금 선언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친명과 비명 간의 내전이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김의겸이, 요거는 말이지, 올 봄부터 주말에 들어가서부터 군산을 누비고 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신영대 비명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많아요. 영등포에는요, 이게 김영주 사선인데, 김영주도 논란을 많이 야기한 바 있죠. 그러니까 이제, 비명 지역에 친명 원내, 친명 원외, 그 다음에 친명 비례, 그 다음에 또 누가 하나가 있느냐? 전직 단체장들이 또 싸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현일 전 영등포 구처장, 그 다음에 김종민 자리에 논산이잖아요. 여기에는 황명선 전 논산시장. 이렇게 해서요, 전현직 의원, 그 다음에는 대부분의 이제 이재명 이름이 앞에 붙어 있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이재명의 말하자면 측근 세력들이,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례의원들, 그 다음에는 전직 구청장들, 이런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이 비명 지역구에 칼을 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난리가 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12명 명단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이 180석 요 사람들이 지금 이제 이 내전이 지금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 이 180석의 저주 현상이 지금 나타나가지고 살벌하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180석의 저주, 조금 이제 생동감 있게 이 경쟁 관계를 말씀드리면, 우선요, 비례의원 16명 가운데 7명이 친명을 내세우면서 비명계 또는 개파색이 옅은 지역구 출마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양이원영은
친이낙연계인 양기대 경기광명을, 이동주 의원은 비명계이자 친문계 자장격인 홍영표 지금 지역구 인평부평을, 김의겸에는요 비명계인 신영대, 그리고 이 김병주 의원은 지금 김한정 남양을, 유정주는 서명석 경기부천정 출마를 준비하고 있고요. 김홍걸 같은 경우는 강선우 현 대변인이죠. 이 강선우가 김홍걸이가 올 것 같으니까 지난번에 단신 농성할 때 이재명이 아주 그냥 지 남편 입을 덮어주듯이 공손하게 입을 덮어줘갖고 충성을 맹세한 이런 인물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다 보니까 일부 현역 의원들이 이재명하고 지도부한테 이거 비례의원들 경고를 좀 날려라, 이렇게 지금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직 기초단체장들 출신이 무려 42명이 되는데요. 이 전직 기초단체장 출신 42명이 지난 10월 달에 풀뿌리 정치연대 혁신과 도전을 창립해서 현역 지역구에 출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은일 전 영등포 구청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 지역, 그 다음에 황명선 논산시장은 김종민, 예, 그리고 박영순 지역구 대전 대적이죠. 여기에는 대전구청장 출신의 박정현 최고위원, 그리고 강병원 의원 지역구 은평을에는 김우영 전 은평구청장이 출마를 노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특히 원외 인사들의 현역 압박이 굉장히 심각하다. 더군다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이후로 지금 이제 개딸들이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현역 물갈이 하나.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더 충돌이 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근택이가 성남 중원의 윤영찬, 그러죠? 그리고 진석범 당대표 특비는 화성의 이원욱, 그 다음에 김준혁 한신대 교수는 박광원, 요런 사람들을 지금 지금 전쟁 선포를 하고 있고, 올드보이들 정동영과 박지원이도 마찬가지로 지역구를 노리고 있다. 자, 그래서 아까 친명 후보자 명단 12명, 이 호남 라인,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제 비명계 지역구를 노리는 친명들의 이 전쟁이 가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게 마지막으로 이제 이준석 관련인데요. 자, 내일 탈당 기자회견을 하는데 찬바람이 솔솔 불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일 천하 용인 중에서 김용태는 빠지고 천하람, 허은하, 이긴 요 세 사람만 참석할 것 같다. 그러면 이준석이 왜 이렇게 쫄딱 망했느냐? 제일 큰 것은요, 뭐 거물급은 관두고 중간급도 하나도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빠졌느냐? 이걸 빠지게 된 것은 가장 큰 이 회오리 태풍이 보여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 출범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뉴스의 초점이 한동훈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받아주기가 어렵다는 거죠. 지금 이 정치적인 무게가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지금 거물도 없고, 전부 천하용인 중에서도 김용태 의원은 또 빠졌고, 이러니까 지금 황야에서 고독하게 홀로 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지금 이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렇게 이제 내일 하루밖에 안 됐는데, 지금 이제 그 비대위 지금 이 한동훈 장관은 오늘 취임하지만 비대위 인선은 내일 모레 29일 날 인선 발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일 먼저 창당 국민에게 약속한 날짜가 27일이잖아요. 그리고 비대위 쪽 공식 이제 출범 오늘이지만 의원 인선은 29일. 그러니까 이거 하루 앞두고 내일 하루밖에 안 남았는데 오늘 이준석이를 설령 한동훈 장관이 만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날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요, 한동훈 장관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재명이 만날 수 있느냐 물었더니 많은 사람을 만나야 돼. 특정인을 따로 생각해 본 적 없어. 이 얘기는 만날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느냐? 지금 이제 총선 임박 시점에서 한동훈 비대위가 그때 이준석한테 손 내밀 수 있는 것 아니냐? 예. 자, 그래서 한동훈 비대위 혁신이 국민의 호응을 많이 받을수록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인기가 많을수록 이준석이는 사실상 끝나는 관계로 돌입한다. 이게 이제 저의 결론입니다. 찻잔속 태풍도 안 돼요. 찻잔속도 못 들어가. 찻잔속에도 못 들어가. 그냥 눈에 보이지 않게 사라질 따름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자, 이 정도로 해서 본 방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